네, 안녕하십니까. 투벤져스 스페셜 이번에는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한번 그 공매도 금지 기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공매도를 좀 금지시켰던 게 과거에도 세 차례 정도가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또 뭐 각자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주가 지수 흐름도 좀 다양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지수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사례를 보면 세 번의 사례는 위기 국면이었고 누가 봐도 공매도 금지하는 게 당연히 타당했고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한다는 건 너무나 시장 수급을 위축시키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뭐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낮추거나 부양책을 쓰던 시절이죠. 그랬는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위기 때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금리가 역대급으로 좀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누가 생각해도 공매도 금지라는 거 많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금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도 개선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사례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 이번 거는 뭐 나는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일단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본 느낌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공매도 금지되니까 공매도 많았던 이제 그 특히 2차 전지가 막 대거 상한가 가면서 위로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그걸 한번 보여줬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역시 공매도가 결국엔 펀더멘탈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공매도가 금지되면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주가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첫날 오르고요. 금지됐는데 연 4일째 빠져버렸어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공매도가 금지되면 무조건 주가인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또 펀더멘탈에 따라서 결국 거기에 좀 수렴을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갑작스럽게 금지가 되면서 분명한 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기업별로. 변동성은 좀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시되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어쨌든 공매도가 금지된 건 맞으니까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매도 물량은 어쨌든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 빠질 게 공매도 때문에 10%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완화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가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가 열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올해 그 영풍재지나 또 라더견 사태 보셨겠지만 공매도 대부분 없는 기업들이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는 순간 이 작전에 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매도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공매도가 무조건 뭐 이제 개인 투자분들 다들 안 좋게 보시지만 순기능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불법적인 부분들을 또 막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우리는 보통 아래쪽 변동성을 많이들 걱정하는데 위쪽 변동성이 한 번씩 크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쇼커버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뭐 이 공매도 금지 첫날만큼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수급 때문에 증시가 위로 또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몇 번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의 변동성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굉장히 그 개인 순매수가 2차 전지 관련 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이게 하반기 동안 많이 좀 하락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막혔으니까 뭐 이제 약간 바닥이 나온 거 아니야 하고 좀 많이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투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당분 2차 전지가요. 이제 지난 몇 년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아시겠지만 200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흔히 BBIG로 불렸던 이 네 개 테마가 그러니까 산업이 시장을 이끌다가 BBIG 중에 배터리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일단 몰락했어요. 지난 한 2년간. 근데 유일하게 배터리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오히려 올해 연초 대비 또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3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오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해 또 그 7월에 사실은 그렇게 올라갔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매도 그 손절매가 나와가지고 외국인들 뭐 기억나시겠지만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냥 쭉 위로 솟아버렸죠.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냥 사실 그 당시에 펀더멘탈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미 지표는 꺾이고 있었어요. 근데 수급으로 오버스팅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새로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도 그 후에는 매수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번에 또 어쨌든 이제 공매도 금지되면서 하루 딱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죠?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난 3년간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싸지 않은데 여기서 펀더멘털이 계속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못 받치고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번 실적 다 보셨잖아요. 실적이 다 급격하게 쇼크가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전기차가 지금 약간 수요드나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영향까지 좀 받고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내년 대선에 혹시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떡할까, 이 부분도 일단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동안 IRA 믿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정책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감까지 노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시각이 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또 펀더멘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는 리튬 가격이거든요. 리튬 가격에 2차 전지가 많이 연동이 돼요. 근데 중국의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돌아설 때까지는 펀더멘털이 개선되긴 쉽지 않은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해 말하고요,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기는, 그렇게 좀 많이 전망들을 해주고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뭔가 실적이 좋아질 모멘텀도 딱히 보이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전히 비싼 편이고. 그래서 2차전지 저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뭐 나중에 어떤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분명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올해 저는 연말까지는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다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니까 몇몇 기업들은 좋은 게 보여요. 숫자가 잘 나왔어요. 그런 기업들 극소수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쪽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덩달아 같이 빠지거든요. 2차전지 빠지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좀 안정화되면 먼저 선두에 서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일단 3분기 실적 이번에 검증된 기업들 위주로만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하되, 좀 실적 부진한 기업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좀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나온 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좀 기대하고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은데, 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경력이 되시거나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수급 딱 봐가지고 오늘 좀 가겠는데, 이런 거 이제 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면 좋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이나 초보 투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감도 당연히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첫날 그 공매도 쇼커버링이나 뭐 금지 때문에 한번 오르는 걸 봤지만 연 4일째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따라가신 분들은 다 물려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트레이딩 하기 자체가. 그리고 이게 트레이딩도요, 어쨌든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면서 수급까지 붙으면서 이렇게 신고가 나는 종목이 트레이딩 하기가 좋은데, 이 2차전지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2차전지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디냐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이쪽이 거의 유일하게 이쪽하고 반도체 후공정 있죠. 이쪽은 계속 신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내가 트레이딩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라는 건 적어도 추세가 뭐 살아있거나 뭔가 모멘텀이 갑자기 생겨서 분위기가 바뀌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면서 그런 쪽에서 내가 수익을 취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추세가 꺾이고 있는 쪽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2차 전지에서 아직 할 지금 상황은 저는 아니다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트레이딩 말고 좀 더 좀 기간을 뭐 중기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그러니까 뭐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좀 눈여겨보거나 좀 쪽은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좀 산업 분야 좀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2차전지도 모두가 다 뭐 당분간 좀 약간 힘들 수는 있겠지만 2차전지만 예로 들면요 25년부터는 저는 좋아진다고 보는 게 산업 측면에서 주가는 그 먼저 가요 사실은 훨씬 먼저 가니까 25년인 게 신차들이 그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25년에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이제 좀뭐 금리에다 막 불투명하니까 GM도 뭐 생산 뭐 연기하거나 취소해 버렸잖아요. 뭐 계획을 발표도 안 하고. 근데 25년도는 달라져요. 많은 기업들이 25년을 이제 분기점으로 보고 특히 미국이 이제 신차를 많이 내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산업을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래서 오히려 길게 보면 지금 이번 급락에서 또 옥석 가리기 잘하시면 분명히 또 한번 웃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내가 적어도 2, 3개월은 고생한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제일 좀 편한 거는 반도체예요. 뭐 누가 뭐래도 왜냐면 업황이 이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도 추정치 보시면 이익 추정치가 2차전지는 계속 꺾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추정치가 꺾였다가 2년 정도 안 좋았잖아요. 이제 올라가요, 계속. 그러면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일부 기업들은 좀 올랐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전공정 회사들은 주가 굉장히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산업 사이클은 이제 저점에서 돌아가니까 이런 업종들은 저는 굉장히 좀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쪽을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쪽은 저는 여전히 좀 조선이나 피팅 쪽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LNG선 수주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LNG 그 투자를 미국도 많이 하고 저희 카타르도 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엔 좀 시간 오래 걸리고 석탄을 쓰자니 너무 좀 친환경에 위배되고 그 중간에 브릿지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게 LNG니까 LNG 수요는 꾸준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LNG는 뭐죠? 배로 실어 나르거든요. 사실 가스 파이프로 연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고 피팅 쪽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중동이 지금이야 뭐 전쟁 좀 하고 있지만 전 중동이 좀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대통령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 전쟁의 이유가 뭐였죠? 하마스가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둘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손을 잡는다는 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우디나 뭐 카타르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중동에 이제 좀 돈 잘 버는 국가들인데 이들이 뭐죠? 옛날에 원유에 의존했다면 원유 시대는 언젠가 끝나거든요. 이걸 감지하고 야,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자. 그러려면 뭔가 손을 잡아야 돼요, 어디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유럽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산업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동 지역이 바뀌겠죠.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공장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보통 피팅 회사들이 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고 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같은 거 뭐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도 예전에 또 사우디에서 수주도 했죠. 또 아랍에미리트에 그 큰 빌딩 있지 않나요? 되게 높은 거? 그거 아마 삼성물산이 옛날에 아마 건설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저는 우리나라 건설 업종 중에 이런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기업들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동이 이제는 진짜 이번 전쟁만 좀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또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